부산대학교에서는 매년 10월이 되면 40년 전 그날을 기억하기 위한 특별한 행사가 열립니다. 올해는 그날을 재현하는 플래시몹이 펼쳐졌는데요. 70년대 복장을 한 학생이 나눠주는 것은 40년 전 이곳에 뿌려졌던 선언문입니다. 유신철폐 독재 타도, 유신철폐 독재 타도, 유신철폐. 어떤 해에는 수십 명이, 또 어떤 해에는 수백 수천 명이 모여 그날을 기억해왔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잊혀졌다 상기되기를 반복해온 그날의 운명과 어쩌면 닮아 있습니다. 유신철폐 독재 타도, 유신철폐 독재 타도, 유신철폐 독재. 청년학부여, 지금 너희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조국은 심술궂은 독재자에 의해 고문받고 있는데도 과연 좌시할 수 있겠는가? 유신철폐 독재 타도, 유신철폐 독재 타도. 40년 전 그날 학생들을 한 곳에 모이게 했던 선언문입니다. 제가 좀 더 이어가자면 이 땅의 위정자들은 흔히 민족을 외치고 한국의 장래를 운운하지만 진실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신명을 바칠 이 누구란 말인가? 누구란 말인가? 하는 말에 부산 마산 학생들과 시민들은 유신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며 응답했습니다. 그것이 1979년 10월 16일 부마 항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들의 응답이 있었기에 우리의 민주주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유신체제 아래 짓눌렸던 민심이 터져나온 그날 1979년 10월 16일 부마 항쟁, 그 뜨거운 열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마 민주항쟁의 발자취를 따라 나선 길, 오랜만에 민주공원을 찾았습니다. 민주공원 하면 기억나는 게 여기 오면 아주 날씨가 맑을 때는 저 멀리 바다가 보였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너무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조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기도 합니다. 좀 낯설기도 하고요. 생각보다 이렇게 컸었나? 아, 감회가 새롭네요. 민주공원은 부마 민주항쟁 20주년을 기념해 개관한 곳인데요. 부산에서 펼쳐진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시해 놓았습니다. 그 중심에 부마 민주항쟁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부마 민주항쟁에 대한 자료들이 모여 있습니다. 1979년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놓았고요. 유신철폐 독재 타도. 짧지만 강한 구호입니다. 여기에 또 선언문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읽었던 청년 학도여 지금 너희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1979년이면 제가 7살, 8살 아무것도 모를 때인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뜨거운 어떤 민주화 운동이 있었다는 걸 잘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도 조금 부끄러워지네요. 부마 민주항쟁은 유신 체제 아래 최초 그리고 최대의 시민혁명이었습니다. 1979년 10월 16일 부산에서 시작된 항쟁은 마산으로 번져갔고 수만 명의 시민들은 유신 정권에 맞서
5일간 뜨겁게 싸웠습니다. 시위 진압을 위해 부산과 마산에 군대가 투입되었고 항쟁 기간 동안 1,500여 명이 연행됐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부마 민주 항쟁에 대한 대응책을 놓고 상호 갈등을 빚던 집권층 내부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대통령 박정희가 살해되었습니다. 40년 전 집권층 내부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을까요? 부망쟁 당시 현장을 직접 시찰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사태에 대해 곧바로 대통령에게 보고합니다. 정부가 근본적인 민심 수습책을 내놓지 않으면 항쟁이 더 확산될 것이라는 게 김재규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보고 내용을 들은 차지철 경호실장과 박정희 대통령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국민들을 향해 직접 발포 명령을 내리겠다. 직접 발포 명령을 내리겠다. 이것이 유신 정권의 결론이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는 박정희를 향해 총을 겨눕니다. 부산과 마산에서 국민들의 분노를 목격한 김재규가 강경 진압을 주장하는 유신 정권을 향해 총을 겨누며 반기를 든 것입니다. 부망쟁은 11.6 사건의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부마항쟁 저게 이제 잠시 잠복해 있는데 또다시 일어나서 전국으로 확산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적 행위로 규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군인이 발포해도 관계없다. 김재규가 이 버러지 같은 이라고 하면서 차지철과 박정희를 쏴죽임으로써 이제 저 유신 체제를 종말시킨 거였죠. 우리나라 현대사의 흐름을 바꾼 부마항쟁. 그 시작은 바로 여기 부산대학교입니다. 이곳은 저의 모교이기도 합니다. 학교를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걸어보는 것 같습니다. 더위도 지나고 많이 선선해졌는데요. 네, 좀 감회가 좀 남다릅니다. 여기가 그 넉넉한 터라고 학교 대운동장이었어요. 지금 보이는 저 건물들도 전부 다 운동장 건물이었는데 여기서 뭐 대동제도 했던 기억도 나고 바위처럼 이렇게 친구들끼리 춤추면서 뭐 노래도 불렀던 기억도 나고, 예. 학교의 큰 행사들은 다 여기서 일어났던 것 같아요. 40년 전 이곳에서 일어난 시위가 부마 민주항쟁의 불씨가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유재명이라고 합니다. 시위 주동자 중에 한 사람인 정광민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부산대학교 7, 8학번으로 당시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학내 시위를 주도했던 그는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37년이라는 세월 동안 시국 전과자로 살아왔습니다. 정광민 씨는 당시 학생들을 불러 모았던 선언문을 직접 쓴 사람입니다. 박준석 전독을 그 우암동 다락방으로 가서 그날 밤하고 16일 새벽까지 선언문을 한 300장 정도를 병사로 밀어서 속수 작업을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아주 은밀하게 시위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만큼 삼엄한 시대였습니다. 선생님, 그 당시 그 부산대학교 학교 안에 어떤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학교는 뭐 거의 일상적으로 유신 체제는 거의 학생을 학도 호국단위 체제라고 해가지고 거의 병령적으로 학생 조직을 편성하고 그거를 관리 통제하는 시스템이었고, 학생들이 잔디밭이나 이런 데서 뭔 이야기를 한다거나 토론하면 항상 그걸 엿듣고 정탐하고 이 정보 활동을 하고 이렇게 위협을 주고, 그게 너무나 광범위하게 일상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유신 독재에 대한 어떤 그런 대학에 마음들이 경찰이 상주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헌법 제53조에 의한 대통령 긴급조치를 선포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 행위를 금하고 이 조치에 위반하거나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수색하며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나라의 안정을 도모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식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유신 헌법을 선포합니다. 사회 전체를 어떤 말도 어떤 정치적 발언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몰아놓은 것이 바로 유신 체제였죠. 그러니까 말로는 한국적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전혀 민주주의적 조건을 전혀 채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상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그런 아주 강력한 1인 독재 체제, 그것이 바로 유신 체제였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유신 체제 7년째에 접어든 1979년 유신의 모순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측의 일방적인 폐업 통보에 맞서 YH 노동자들이 농성을 펼치자 박정희 정권은 경찰을 투입해 이들을 잔혹하게 진압합니다.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는 YH 무용 노동자 지지를 선언하고 유신 체제를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그러자 국회에서는 김영삼 총재를 의원직에서 제명시켜버립니다. YH 사건과 김영삼 총재 제명은 침묵하고 있던 부산과 마산의 민심에 불을 붙인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시민항쟁의 불꽃이 터진 겁니다. 무언가 이렇게 행동하고 싶지만 받고 있었고. 있었던 그거를 표출하지 못했던 학우들이 그날 마치 단 하루 이날이다라고 마치 점 찍었던 것처럼 학생들이 봉기를 한 거죠. 유신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며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교실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교내 시위가 시작된 지 1시간 만에 학생들의 숫자는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경찰 진압은 항쟁의 열기에 기름을 붓는 일이었습니다. 경찰들이 이미 신정 정문 바로 앞에서 대기를 하고 출동을 한 상태인데 워낙 저 친구들도 경험이 없는 초짜가 되다 보니까 학교 안에 들어와서 체류탄 난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던 학생들도 화가 나가지고 수업을 못 들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 학생들조차 전부 다 밖으로 다 나오고. 쏟아져 나온 학생들은 교문 밖으로 향합니다. 당시 대학교 교문은 시민들과 대학생 사이를 가로막는 군부의 단단한 벽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학생들이 서울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교문을 돌파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유신 시대에는. 근데 이제 부산에서는 워낙 데모가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뺑뺑뺑뺑 돌다가 그다음에 이제 교문이 막히니까 어떻게 나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담을 쳤는데 담이 무너지는 바람에 글로 빠져나갔다 하는 그런 그 재밌는 일화가. 골목골목으로 숨어든 학생들은 이제 시내 진출을 시도합니다. 역사의 흐름이 바뀐 순간입니다. 시위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날 학교에 오기 전까지 아마 일이 이렇게 크게 벌어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체제에 대한 불만은 많았지만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표현해야 할지 몰랐던 학생들이 유신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온 순간 모두가 걷잡을 수 없는 역사의 흐름 속으로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시위대가 향한 곳은 남포동입니다. 70년대 이 일대는 부산시청을 비롯한 주요 기관들이 있던 부산 최대의 번화가였습니다. 일대는 이미 경찰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시위대는 이곳에서 대열을 가다듬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에 여기저기에서 산발적인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40년 전 그날 최용국 씨도 이 거리에 있었습니다. 당시 근처에서 자영업을 하던 그는 이곳에서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목격합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까 뭐 이쪽을 좀 바라보고 계시던데 어떤 경우로 이렇게 시위대에 합류하게 되셨습니까? 그때 하여튼 우연히 제가 뭐 학생들 시위하면서 막 도망가고 따라 사이사이로. 예, 구경하게 됐는데 막 경찰이 구영극장 앞쪽으로 학생들이 많이 몰리니까 시민들을 그쪽으로 접근 못하게 막았어요. 그 저도 같이 서 있었는데 우리 시민 중에 시민 대우 중에서 어떤 여학생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 시민으로 있던 여자분께서 갑자기 들어오셨는데. 손에 경찰이 그냥 곤봉을 내리쳤어요. 예. 그냥 머리를 내리쳐가지고 바로 제 눈앞에서 쫙 뻗어버려. 경찰들은 시위가 더 확산되지 못하도록 시위를 지켜만 보고 있던 시민들까지 강경 진압했습니다. 저도 아마 그 장면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그 전까지는 시민들이 경찰의 진압봉이 평범한 시민들을 향한 순간 시민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참여 안 했어요. 그걸 보면서 여기 있던 시민들이 그냥 밀고 그렇게 시위대는 점점 몸집을 불려나갔습니다. 부산대에서 시위가 시작된 지 5시간 만에 시내 중심가에서 유신철폐, 독재 타도, 구호가 다시 터져 나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민들의 합류는 늘어났고 오후 6시를 넘기면서 시위대는 학생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쪽 골목 기억이 다 나시죠? 국제시장 상인들도 시위대를 향해 열렬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당면 이거 진짜 많이 썼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장사 오랫동안 하셨어요? 네. 학생들은 너무 뛰어오다 보면 되겠네. 여기도 단순도 여기도 있고 저기도 그때는 장사가 좀 뛰어놓았잖아. 막 단순이 좀 있는 데는 막 학생들 퍼져옵니다. 있는 대로 다 버졌다 하나. 그때는 있는 대로 다 퍼졌어요. 자식 같은 이제 친구들이니까. 그 뭐 빵도 주고 팔던 것도 주고 용기를 내라고 그러고 몸 조심하라고 그러고 집 일찍 들어가라고 그러고 그랬지요. 이런 데 숨겨주고. 어디 숨겨줘요? 막 이런 골목골목 숨겨주고 그랬지요. 일부 쪽에선 잡으러 오고 일부 쪽에서 숨어야 되고 도망가고 하니까는. 학생들이 들어가면 이 안패 들어오면은 샷하문을 내렸지 이렇게. 내려가지고서는 이제 그걸 했습니다. 학생들이 주도한 시위에 시민들이 일순간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70년대 후반 경제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1979년 말 우리나라는 중화 공업 불황으로 외채가 2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1977년까지 매년 두 자릿수를 유지하던 경제 성장률도 79년에는 8.6%까지 떨어졌습니다. 유신 정권이 전면에 내세운 경제 성장이 속도를 잃었습니다. 여기에 제2차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서민 경제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석유 가격은 59%, 전력 요금은 35%가 뛰며 물가가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줄줄이 도산했습니다. 특히 노동 집약적인 중소기업들이 몰려있던 부산과 마산의 부도율은 전국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박정희 경제 성장의 신화만 들었지만 사실 박정희가 총에 맞게 되는 건 그 박정희식 경제 모델이 파탄내 났거든요. 그러니까 중화공업의 그 성장이 이제 그 과잉 투자되면서 이제 그 벽에 부딪혔고, 또 도시에서는 부가가치세를 그 시행을 하다 보니까 서민들 입장에서 물가가 10% 올라갔고, 또 상인들 입장에서는 그 판매액의 10%를 세금으로 떼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시민이나 그 소상인들의 불만이 아주 가중됐죠.
1977년 유신 정권은 안정적으로 세금을 걷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도입했습니다. 박정희식 세금 폭탄이었습니다. 부가세 도입은 치솟는 물가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서민 경제는 파탄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시위 현장에서는 부가세를 철폐하라는 구호가 등장했습니다. 유신 철폐, 독재 타도에 이어 등장한 새로운 구호 부가세 철폐는 당시 부마 항쟁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당시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새로운 구호의 등장. 이것은 부마 항쟁이 단순한 청년들의 정치적 시위를 넘어서 시민 항쟁이었다는 것입니다. 40년 전 이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부마 항쟁의 목격자였고 또한 참가자였습니다. 공장 노동자들, 식당 종업원들, 상인들. 경제 위기의 대가를 치러야 했던 서민들이 서로 어깨를 걸고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망쟁은 산업화 이후 정치, 경제, 노동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에 대해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최초의 사건입니다. 부마 항쟁은 그동안 학생운동 중심. 이건 이제 한국 사회가 변천하는 과정에서 한동안은 대학생들이 이 사회의 지식층의 중추였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공신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런 시대에서, 그러니까 엘리트 민주주의 또는 지식인 중심에서 사고하던 민주주의가 시민들과 결합하는 양식, 또는 전반적으로 보자면 사회 전체에서 시민의 수준과 의식이 향상되는 그런 상황들, 그 결합을 최초로 보여준 사례다. 그리고 이 부산에서 시작된 시위의 열기는 곧장 마산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주역들을 만나보고 싶어졌습니다. 예, 선생님. 예, 저희 다 와갑니다. 예, 좀 이따 뵙겠습니다. 마산에서의 시위는 경남대학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0월 18일, 경남대학교는 휴교를 결정합니다. 부산의 시위 소식으로 학내 분위기가 어수선하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천여 명의 학생들은 학교를 떠나지 않고 도서관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경남대학교에는 그 이전부터 반유신 시위를 준비해 오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날 시위에 앞장섰습니다. 그 당시에 경남대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휴교령이 내렸다라는 방송이 들렸지만 그 학생들이 집에 가지 않고 거의 다 빽빽하게 앉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밖에는 정경대원들이 한 200여 명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정인권이 여기서 선동연설을 하고, 이대로 부산에 터졌는데 이대로 이렇게 얘기를 덮을 수는 없다. 네. 우리도 움직이자. 우리 대학이 유신대학이라는 오명이 붙어가지고 전국 대학생들 사이에 굉장히 이제 좋지 않고, 또 전국 대학생 연합회 5.16 군사 쿠데타를 상징하는 한 장의 사진. 박정희 왼쪽에 있는 인물이 당시 경호요원이었던 박종규 소령입니다. 그는 5.16 이후 박정희의 경호실장을 지내며 군부 독재의 핵심 인물로 거듭났습니다. 박종규는 고향에 있는 학교를 헐값에 사들여 경남대학교로 이름을 바꾸고 재단 이사장 자리에 앉습니다. 박정희의 신복이 주인인 학교, 유신대학이라는 오명이 낙인처럼 지켰습니다. 부마항쟁 이튿날, 학교 곳곳에는 박정희 앞잡이를 말살하자는 경문이 나붙었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박정희 정권이라는 게 참 끼리끼리 해먹는구나 하는 게, 우리나라의 3대 공업단지라고 하는 게 구미는 바로 박정희의 고향인 거고,
그다음에 울산이 이후락의 고향인 거고 마산, 창원 그 일대가 바로 저 박정규의 고향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전통적인 대학이었던 해인대학을 인수해서 그게 경남대학이 됐단 말이에요. 경남대학이 바로 박정규의 개인 그 재산이라고나 할까 우리나라 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있을 것이냐? 그렇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막 개돼지나 다름이 없다 하면서 막 욕까지 섞어가지고 막 선정적으로 선동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금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학생으로서 대학생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갖다가 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동요시키는 이런 연설을 한 거죠. 연설 되게 잘하셨나 보네요. 그러니까 막 고함을 지르면서 막 목소리가 우렁. 학생들은 교문을 넘어 마산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3.15 의거탑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 학생들을 반겨준 건 시민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민분들이 합류하기 시작하셨나요? 예, 여기서부터 이제 시민들이 합류하기 시작을 했죠. 대거 이제 시민들이 합류하고 유신 체제 아래 숨죽이고 있던 마산의 민심도 폭발했습니다. 3.15 의거탑에서 마산의 최대 번화가였던 창동으로 진출하는 동안 시민들은 대거 시위에 뛰어들었습니다. 항쟁의 열기는 걷잡을 수 없이 뜨거워졌고 시위는 격렬해졌습니다. 밤의 시위는 이제 아주 격화가 됩니다. 그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이제 뭐 산호 파출소가 불이 나고, 예, 양덕 파출소도 불이 나고, 경찰들도 시위대들도 돌을 던지기도 하고, 상황 자체가 아주 격화되는 그런 순간들이. 그렇게 항쟁의 밤이 깊어갑니다. 해가 지고 퇴근한 직장인들까지 합류하면서 남포동 일대의 시위대는 그 숫자가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거리가 시위 행렬로 가득 찼습니다. 그 밤 시위대가 향한 곳은 남포동과 광복동 일대의 경찰서였습니다. 구호만 외치던 시위는 밤이 되자 차츰 그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일대 경찰서에 이 돌멩이들이 날아들기 시작한 것이죠. 격한 민심이 이 작은 돌멩이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시위대와 경찰의 대치 상황도 격화됩니다. 경찰은 시위대에 체류탄을 난사했고 시위대는 일대 경찰서에 돌을 던지고 불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서구, 동부 이 지역의 파출소가 한 20여 개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거진 모든 파출소가 불타거나 타격이 위해서 시민들의 타격이 위해서 반파되었습니다. 창천 파출소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은 유신에 대한 분노를 경찰이라는 공권력을 공격하는 것으로 표출했습니다. 허진수 씨는 부마 항쟁이 열리는 내내 시위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는 40년 전 그날의 분위기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때 분위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축제 또는 대부분의 사람들 그때의 상황을 보고 말하는 게 나는 붕 떠다니는 기분이었다. 열광적이요. 예, 자유로움, 해방된 기쁨, 그리고 그동안에 억눌려 있던 체제에 대한 저항의 열기, 카타르시스 이런 게 전부 다 표출됩니다. 저항의 열기와 함께 시위는 점점 격렬해졌습니다. 유신 정권의 상징인 도청과 시청이 공격당했고 부가가치세 도입에 대한 불만은 세무서 공격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언론은 침묵했습니다. 선생님, 당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산의 어떤 시민들이 이 거리에 모였는데 당시 언론에서는 취재 같은 걸 안 나왔습니까? 왜요? 나왔습니다. 나왔습니까? 그 당시에 사회부 기자들 특히 그 카메라 기자들도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런데 그 시 현장을 보고 카메라를 들이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그 시민들은 카메라를 들이대면은 예, 언론에 대해서 워낙 불신이 심했고요, 국민들이. 부산의 시위가 가장 격렬했던 1979년 10월 16일과 17일. 그 이틀 동안 거의 모든 언론사들은 항쟁에 대한 기사를 단 한 줄도 싣지 않았습니다. 언론의 행태에 시민들은 더 분노했습니다. 그 당시 MBC가 아마 이쪽에서 조금 더 가면 그 있었을 건데 거기도 그 돌을 던지고 타격하기도 하고요. KBS는 그때 고관 입구 어딘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어디 있었는데 거기도 아마 지나가는 시위대에 의해서 어떤 시위대에 예, 타격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언론사, 종이신문사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16일부터 20일까지 4번의 밤이 지나면서 부산 중구, 서구, 동구의 거의 모든 파출소와 경찰서, 공공기관이 공격당했습니다. 마산 역시 경찰서를 비롯해 공화당사, 검찰청, 법원 등이 시위대에 의해 파손됐습니다. 시위대의 공격은 정확히 관공서와 언론사만을 향했습니다. 혼돈의 공간 속에서도 시민들의 분노가 향한 곳은 분명했습니다. 부마 항쟁 참가자에 관한 기록에는 참여 계층이 광범위했다는 내용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소외 계층까지 참가한 것이 눈에 띕니다. 부마 민주항쟁이 바닥 민심까지 움직인 것입니다. 식당 보이라든가 신문 배달부, 구두 닦기, 그 똘마니들, 그 박정희의 표현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아주 비하해 갖고 그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민심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층인데 그거 별것 아닌 것들이 그냥 들고 일어나서 아주 똘마니들이라는 경멸적인 표현을 썼지만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사실은 대학생들 못지않게 어떤 의미에서는 대학생들보다 더 중요하게 헌신적으로 그 앞장서서 싸웠었던 거고. 이곳에는 그와 관련된 중요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마항쟁과 관련한 일부 문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문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헌 자료 중 하나인 추송래 선생의 일기장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신발 공장의 여성 노동자였던 추송래 선생은 유신 정권의 시선에서는 똘마니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1979년 10월 유신 정권은 그 똘마니들에 의해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귀를 기울였다. 정말 온 시민이 이처럼 열광적으로 그 어떤 것을 갈망하고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너무 이렇게 읽는 것만으로도 좀 가슴이 좀 먹먹해지는데요. 이분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훗날 증언을 했을 때도 당시 굉장히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다고 증언을 하셨습니다. 뜨거웠던 밤의 분위기도 일기에 담겨 있습니다. 부산 진역 앞에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또 일어났단다. 온 시민과 합세하여 경찰서 파출소 하것 없이 쑥밭을 만들었다. 정말 오랜만에 이런 분위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이제 무드는 완전히 잡혔나 보다. 혁명이다. 혁명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전쟁, 부산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와 같은 중대한 국면에 처하여 부산 직할시 일원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였던 삼공수 특전여단 1,500여 명을 비롯해 총 5,586명의 군인들이 부산 시내에 투입됐습니다. 당시 계엄령 발표 내용을 보면 정권이 부마항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작금 부산에서 지각 없는 일부 학생들과 이에 합세한 불순분자들이 이 엄연한 국가 현실을 망각 외면하고 공공 질서를 파괴하는 난폭한 행동으로 사회 혼란을 조성하여 시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음은 개탄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부산이라는 곳은 김영삼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지만 전통적으로 박정희의 정치적 기반이기도 했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박정희가 5.16을 일으키기 전에 부산에서 군수기지 사령관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은 박정희하고도 굉장히 그 친밀한 인연을 가졌었던 곳인데, 부산에서 그렇게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파출소를 습격하고 박정희의 그 사진을 띄어서 이제 팽개치고 짓밟고 했다는 건 그 유신 정권 입장에서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죠. 최영국 씨는 시위에 참여했다 돌아가는 길에 군인들을 마주쳤다고 합니다. 우리 가게가 저기 있으니까 집으로 가기 위해서? 네, 이제 우리 후배들하고 같이 오는데 여기 구록 실내체육관인데 저기서 갑자기 무장 군인들이 몇백 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그냥 일반 시민처럼 이렇게 이제 슬슬 뛰어가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빠른 걸음으로 이제 저로 이제 가게로 간 거죠. 총을 든 군인과 마주친 공포감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는 가게로 재빨리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나오라 해가지고 쪽문 나가서 창고에 다 들어간 거지. 거기는 아마 7명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런데 다 들어갔어. 닫고 있는데 좀 있다가 와당 하면서 그 군인에 들어간 거지. 군인들은 경찰들과 달랐습니다. 그들의 진압은 무자비했습니다. 이 살벌한 진압 작전을 지휘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10월 18일 오후 12시 20분경 부산 계엄사령부에서 열린 진압작전회의. 이 회의를 주도했던 인물, 당시 국군 보안사령관 전두환입니다. 육군 군수사령부가 펴낸 군수 관련 기록. 이 책에는 전두환이 부마항쟁 당시 부산 계엄사령부를 방문해 진압작전을 지휘했다는 정황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군이 개입한 이상 대모자에게 강력한 수단을 사용하여 군의 위세를 과시해야 한다 명령했습니다. 전두환의 방문 이후 군은 실제로 위세를 과시하기 위한 행동에 들어갑니다. 오후 1시 30분 공수여단과 해병대 등 3,400여 명이 군용 트럭 200여 대 나눠 타고 시내에서 시위 진압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항쟁의 열기는 빠르게 식어갔습니다. 그 앞에서 뭐 어떻게 뭘 할 수 있겠어요. 잡혀가는 정도가 아니라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 최루탄을 상대하는 것과 총칼을 상대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죠. 사실 뭐 군대가 동원되고 나선 그 5분 10분 만에 시위는 깨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그 군이 작전을 한 건 지나가는 행인들, 시위에 참여했던 시민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연행한 거였다고 봐야죠.
군부의 총구가 이 넓은 도로를 가득 메운 시민들에게 향하는 순간 항쟁의 열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군부는 부마 항쟁의 또 다른 목격자였습니다. 그들은 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민중들의 분노를 목격했고 어떤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군부가 부마 항쟁을 통해서 얻은 교훈은 무엇이었을까요? 부마 항쟁을 학생 소유 사태로 규정한 군부는 사태 진압 과정에서 얻은 자신들의 교훈을 문서로 남겼습니다. 그것은 초기 강경 진압입니다. 초동 단계 신속. 네. 과감하고 무자비할 정도로 타격, 데모 대원의 간담을 서늘하게 함으로써 군대만 보면 겁이 나서 데모의 의지를 상실토록 위력을 보여야 함. 야, 무자비할 정도로 위력을 보여야 한다. 한마디로 그냥 강압적으로 진압을 해라. 이 지침이 바로 내려온 거네요. 그러니까 이들의 교훈이네요. 그렇죠. 데모 의지를 상실토록 초기에 무자비할 정도로 타격하라. 이것이 부마 항쟁을 지켜본 군부의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 공부를 우리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민들도 역사로부터 교훈을 배우지만 저쪽도 역사에서 교훈을 배웁니다. 우리랑 배우고 끄집어내는 내용이 다르겠지만요. 저쪽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군대 투입하니까 시위를 순식간에 제압해버렸잖아요. 괜히 경찰 갖고 깔끄작깔끄작 하다가 그 일만 커져버렸는데 그 바람에 각하까지 돌아가신 거예요. 저쪽 입장에서는 혹시 이런 그 불상사가 발생했을 때는 초반에 강력하게 진압을 군대 동원해서 강력하게 진압해버리면은 이게 확산될 염려도 없다. 이런 식의 교훈을 얻은 것 같습니다. 부산과 마산에서 군부가 얻은 슬픈 교훈은 정확히 7개월 뒤 광주에서 재현됩니다. (1980년 5월) 광주. 신군부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일자 군부는 재빨리 계엄령을 선포하고 공수부대를 투입합니다. 부마 항쟁의 진압에 투입됐던 삼공수 특전여단도 다시 전면에 등장합니다. 부마 항쟁 이후 시위 진압을 훈련해온 공수여단은 피해 진압 작전을 펼칩니다. 이들은 시민들을 무차별 연행했을 뿐만 아니라 시위대를 향해 발포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살벌하고 무자비한 타격이 광주에 가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부마에서 그 계엄령 이후에 운동이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치열하게 벌어지고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면 그 당시 정권의 핵심 또 그 정권 핵심에 직접 지시를 받았던 전두환 보안사에서 했을 일은 뻔하죠. 광주 민주화운동에서와 똑같은 과잉 진압작전을 펼칠 것이고 살인 진압작전을 펼칠 것이고 그게 부마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부마와 광주를 피로 진압했던 얼굴들. 지난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이들의 얼굴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난 지 40년. 부마의 마침표는 아직 지키지 않았습니다. 옥성열 씨의 고통스러운 기억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영동하는 집이 영도라서 영동하는 버스를 타려면 저쪽에 버스 중립소가 있어가지고 여기로 걸어오는데 벌써 남포철 안에서 불이 붙었더라고. 파출소 안에 이제 예. 불이 붙어 있었고 고인군 내륙소를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 안에 보니까는 우리도 그 공약대로 뛰어와갖고 봤는데 어느 한쪽에서 막 진압제 온다 하는 큰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 듣고 전부 사람들 다 뿔뿔 다 흩어져 있어. 구경 사람도 그렇고 안에 그 뭐 있던 사람도 그렇고 다 흩어져 있는데 이제 그 사람 뿔뿔 흩어지고 나는 이제 친구들 나오거나 요 버스 탈 게 요로 가는데
뭐 아무 죄가 없으니까 이제 둘리를 걸어갔지. 걸어갔는데 요 뭐 형사가 나와가지고 배를 걷어 차더라. 당시 그의 나이 19살. 시위를 구경하다 연행된 고3 학생의 죄목은 소요와 방화였습니다. 그는 혹독한 고문으로 거짓 자백을 강요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가 누구냐 이게. 배우가 누구냐? 누가 시켰냐? 예, 배우가 누구냐. 그걸 대라. 뭐라고 또 대답을? 그때 뭐지 모른댔죠. 그런 사람 없다. 모른다 그러면 또 고문을 당하고. 그러고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손잡고 비냉댕기인데 이 테이블에 눕혀놓고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가지고 물 붓고 가려가지고 큰 주전자 그 식당 주전자 큰 거 한 주전자 붓고 안 되니까 내보고 이 새끼 진짜 똑똑한 놈이라면서. 그때 제가 그 선생님께서 내가 고3 학생이다. 뭐 저는 시위 참여하지 않았다. 그런 항변도 하셨는데도 안 돼. 안 되고. 세멘트 바닥에다 무릎을 꿇게 하고 곤봉을 잡아요. 곤봉을 이 곤봉 이거 뭐 곤봉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 뺑뺑 돌리는 거예요. 구속영장 신청됐어요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고 이제 취업된 회사도 못 가고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뭐 바로 막 지하실로 바로 들어가 봤어요. 지하실로. 이막 주동자다. 이래 하니까 막 거기서 그 자리에서 진짜 엄청 맞았습니다. 그 이유도 없이 때리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처음 딱 들어가니까. 부마 항쟁 5일 동안 부산과 마산에서 1,500여 명이 연행됐고 80여 명이 군사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옥성열 씨는 당시 징역형을 확정받고 옥살이까지 했습니다. 어디 싸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 다 잊어버렸어요. 그때까지.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했지 모르고. 그때까지는 밥만 나고. 이 될 때까지는 생각도 아예 안 했어요. 지금도 부마 항쟁 관련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 속에서 부마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난 9월 부마 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부산과 마산의 시민들이 유신철폐, 독재 타도를 외친 지 40년 만에 부마 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민주항쟁사에서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던 부마 항쟁, 국가기념일 지정을 통해 그 가치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가기념일 지정은 그동안 미비했던 부마민주항쟁을 재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마민주항쟁은 40년이 지나도록 4대 민주화운동 중 유일하게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지 못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피해보상은 다른 민주화운동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했고 부마민주항쟁 정신 개선과 평범한 시민들의 힘을 모아 이뤄낸 혁명. 부마 정신은 이제 겨우 역사에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마항쟁은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이어서 87년 시민혁명 나아가서 최근에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한국 시민주도 민주주의 성장에서 최초의 4.19는 그야말로 학생 시위였거든요. 최초의 싹을 뿌린 그런 일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부마항쟁과 광주항쟁을 거치면서 민주주의가 피를 먹고 자란다는 그 유명한 서구에 있었던 말이 우리에게도 현실로 다가오게 된 거고, 민주주의가 우리의 피와 살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전에는 모자였고 외투였고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피부가 되고 근육이 되고 뼈가 되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전 시민적인 참여를 끄집어냈고 그게 6월 항쟁으로 촛불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모여 민주화를 이뤄낼 수 있다는 믿음은 부마에서 촛불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아래로부터의 외침, 그 뿌리에 부마항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혁명이었다. 그것은 축제였다. 그것은 아픔이고 희생이었다. 이번 촬영을 하면서 제가 직접 들었던 말들입니다.
부조리한 세상을 향해 터져나온 외침에 부산 마산 시민들은 혁명으로, 축제로, 아픔과 희생으로 답했습니다. 역사를 바꾸는 것은 어떤 몇 사람의 대의가 아니라 소시민들의 작은 힘일 것입니다. 부마 정신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긴다면 민주주의를 향한 횃불은 절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1979년 10월 뜨거웠던 부마를 기억하겠습니다.